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예. 자, 오늘은 특별히 김만관 박사께 토크 게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만관 박사에게 드리는지는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오늘 뭐 저희들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곧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5월 10일. 예, 5월 10일.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평가하는 게 뭐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정치인 팀킴의 좀 취지에 맞게 그냥 정말 우리가 정치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를 평가하는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뭐 이렇게 뭐 정치란 A, B, C다라고는 우리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 기준을 가지고 좀 우리 1년을 평가해 보면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윤석열 1년 한번 평가해 보자. 정치 철학자답게 화두를 던지셨습니까? 이 정치란 무엇인가? 뭔데요? 이게 뭐 그 사실 정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는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야기했었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다양한 사회의 가치들이 있고 그러면 그 가치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시키고 조정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임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좀 주의해서 볼 말이 권위적 배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권위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 권위라는 어떤 거냐면 원래 존재 자체만으로 설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존재 자체만으로 그 타자들을 설득하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주는 신뢰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가치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이제 정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한편의 정의가 뭐냐면 정치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라는 그렇죠. 유명한 이제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란 우리와 그들의 경쟁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은 정치란 이게 민주사회의 정치란 최소한의 합의를 찾아내는 게 정치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갈등에서부터 합의까지 보기까지 다 이런 다양한 정치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그러면 어떤 형식의 정치가 이제 만들어져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쪽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우리와 그들, 적과 동지라니까 너무 살벌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현실령에서 우리와 그들이 갈라지는 것이 전제돼야만이 사실 정치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떤 뭐 전면적 투쟁의 어떤 과정으로 볼 거냐, 예. 안에 선의의 경쟁의 과정으로 볼 거냐,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거기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방점을 달리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와 그들 그러니까 보통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참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갈라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정치의 생리라고 하는 게 우리와 그들의 어떤 갈라선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갈라치기라고 해서 필연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치를 이야기했을 때 정치학 쪽에서 뭐 모든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정치를 우리와 그들의 어떤 경쟁 구도로 보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 같이 이론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합의로 보는 성향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와 그들의 갈등이 언제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무너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퇴행될지를 모르는 것들이 정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정치라는 것들은 우리와 그들의 경쟁이 적과 동지의 구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투쟁이나 싸움의 상태가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와 그들 간의 경쟁을 넘어서 약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게 문제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서적 내전 상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오늘 뭐 제가 이 화두를 던지는 의미입니다. 예. 야, 그렇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이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잣대는 지지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지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점수밖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원은 어디서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국정 철학 그리고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취임사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에 왔을 때 일관된 국정 철학을 과연 국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혼란 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지표 지지율의 나쁨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값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정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근의 화두인 그 3대 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시자면 대선 캠페인 때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나왔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취임사 때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2023년 신년사를 던지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두루뭉술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지점들은 있지만 이렇게 예각해서 던지는 이야기들이 낯설게 지금 최근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그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 3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의 정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와 그들의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바라는 것들은 사실 그런 당파적인 경쟁을 뛰어넘은 국가 수반으로서 파당적이지 않은 사람을 기대하는 지점들이 크잖아요. 게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지만 0.73%포인트 차이라고 하는 역대급 그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기대들이 컸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과연 지금 그런 지점이 잘 작동하고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요. 뭐 여러모로 좀 짜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좀 그럴 상황 같기도 하다는 좀 걱정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께서 정서적 내전 상태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서적 내전 상태에 지금 맨 앞에 그러니까 서 있다 지금 이런 진단이신가요?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야당과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 대통령 1년 동안 어떻게 시작하면서 야당에게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는 지난 대선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혐오와 미움이 지배했던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이게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갈라진 마음들을 통합시키고 좀 뭐 같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정치적 비전이나 어떤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지지 세력을 더 좁혀가는 방식으로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치 안에서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힘 내부에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선거연합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거연합이 이준석을 비롯한 세력과 안철수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을 했는데 실제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에 전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전대 이전에 소위 말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 쫓아내는 과정에서 봐도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뭐 유승민까지 다 자기와 어떤 뜻이 안 맞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 쳐내버리고 다 배제해버리는 방식의 정치로 가고 있다라는 건 소위 말해 나와 반대편도 아니고 우리 편 안에서도 나와 의견이 일치 않으면
다 쳐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름들의 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슨 정부요? 예, 마름들요. 마름. 예, 예.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마름 제도가 우리 조선 시대에 있었고 과거 시대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이 마름 제도가 정착했던 게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이제 강탈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마름 제도들이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마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마름들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파트너들과 협력은 전혀 없이 검찰이란 감시 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자기 말만 듣는 자들만 자기 편으로 남기는 정부. 그러면 이건 결국은 지금 정부 안에서 남아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다 마름들이고 마름들을 가지고 하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당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희한한 세력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감당하고 가는 게 정당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정당 정치를 말씀하시던 분들도 너무 정당 정치가 태행의 길을 가니까 약간 좌절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글들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정치학 전공자지만 가끔씩 왜 이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치의 ABC가 다 완전히 공중으로 증발해 있는 상태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과학관 평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정치학에서의 배운 내용들과는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당 간의 경쟁이고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고 그걸 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과정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로지 대통령을 믿는 자와 아닌 자를 가르는 과정만 지금 현재 성립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라고 보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정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검찰과 관료조합으로 움직이는 정치인은 비어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던 전형적인 마름들만 선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부 내에서도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건 원래 어떤 일이 급하거나 그리고 어떤 제도가 미비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들면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해도 책임을 안 묻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타파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헌법이 제7조의 공무원들의 의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도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 행정이 사실 우리나라에 좀 공무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이게 좀 많이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도 개선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퇴행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주요 공직에다가 전부 다 검사들을 파견해 놓고 그리고 그 검사들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여기서 뭔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민주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이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게 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아까 김문지 기자가 했던 그 말씀까지 이제 그 흡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뭐 나름의 어떤 그 가치의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번 개조해 보겠노라. 그래서 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혁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정당이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그들이 갈라지면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본다고 그런 건 아주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우리와 그들이 이제 갈라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하고 있는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정책 내용이라든지 가치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평생 검사를 해왔던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수성. 그것은 뭐냐면 나쁜 놈 때려잡는
어떤 이런 직업적 특수성과 직업적 관성 속에서 결국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르지만 또 하나 존중해야 되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당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의 정치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뭐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옳다라는 기준이 뭐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여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고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준석 전 예. 대표도 저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그 그렇죠. 얘기 여러 번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대통령이 바라는 지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치인들은 이데올로기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눈을 떼게 됩니다. 왜? 현실이 이데올로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서 선을 발을 떼고 눈과 발을 떼고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 현실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은 짜맞춰오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현실이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현실들을 다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압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도 공정과 상식은 절대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건에서 하나의 경우의 수에서 작동하고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미 짜맞춰진 이데올로기들이 있고 그 이데올로기들이 또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철학도 없다 보니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현실을 판단할 때 우리가 현실을 이제 어떤 그 판단할 때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짜맞춰진 이데올로기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자리에 무엇을 채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해석의 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굉장히 사실 무엇이라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식의 취지의 지적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윤 대통령의 그 지금에 와서의 국정 기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올해 새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진짜 일관된 본인의 소신이나 생각 혹은 오랜 고민이냐라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동하기 어려운 것들 혹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지점들이 아주 큰데 지금에 와서 만들어져 가지고 밀어붙이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제 대선 때부터 이제 그 선거를 좀 취재했던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내세웠던 그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 자체로서 아주 크게 승부수를 던졌었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서는 무엇을 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본인도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키워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상식과 같은 큰 키워드지 그걸 어떤 식의 어떤 정책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대선 당시에 특정한 공약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몰라서 자기 공약을 틀리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청약 통장 같은 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게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지점들이 꽤 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은 여튼 수행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텅 빈 자리에 빨리 메꿨던 것들이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가까이서 증언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정책 공부를 열심히 새벽까지 하다가 그 내용을 모를 경우에 뭐 기자나 관료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에게도 연락한다라는 증언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물론 그 유튜버가 그런 구구 유튜버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도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자유일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그런 매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1월 인터뷰를 보면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 한미 관계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긴 하지만 과거사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그것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메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아주 극단에 가 있는 이야기들로서 채운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가 그 대선 때 어떤 내세웠던 것은 정권 교체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두 분이 하셨지만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저 무도한 무리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리고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청산의 완결점은 총선 승리를 통해서 결국은 완결이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의 구현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단계론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석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경 노선을 긋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권 교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대야가 그러니까 지금 관계도 지금 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정치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통령의 임무는 검찰총장의 임무와 다릅니다. 그것은 검찰총장 혹은 굉장히 싸우는 사람의 포지션으로서 야당 대표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막상 본인도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임무가 경제와 외교라고 하는 그 두 굴레 그 바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굉장히 거기에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목표치는 굉장히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 뭐 이게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최종 완성 단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를 계속 지난 선거 몇 차례를 선거로 승리로 이끌어온 선거연합을 스스로 깨뜨렸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치공학적이다 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거를 이기려면 다양한 세력들을 자꾸 늘려서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을 늘렸을 때 더 많은 인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적합한 사람들이 원하는 더 적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연합 자체를 유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목표였다면. 그런데 지금 선거연합을 해체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 그 선거연합을 해체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플러스 정치 교체. 그렇지, 정치 교체. 정치 교체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세력의 교체. 주된 세력의 교체. 저는 이게 그런데 그 주된 세력의 교체를 대한민국에 우리가 선거 생각해 보시면 그 300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데 그 중에 과반석의 150정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150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채워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선거를 이기고 안 이기고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 하나를 정착시키는 거다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좁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정말 그것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갈 길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대선 패배는 내년 총선 패배는 상당히 여당에게도 큰 타격, 대통령과 여당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지 세력을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좁혀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 그 좁혀가는 과정들도 너무 비민주적이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실 소위 말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완전히 말살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대통령이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적대적 발언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대한민국 전체 정치 구도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허약함이 얼마나 안 좋게 작동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공동체로서도 정말 비용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자들이 서로 굉장히 미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지금 더 심화됐다라는 지점들은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통합하지 않는 기조들이 굉장히 이걸 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허약함이 오히려 나쁜 경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 그러니까 양당 모두 쇄신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인센티브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지지해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지지해줘.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정강훈 이슈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잘못에 기대 가지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굳이 쇄신의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는 무당층 같은 것들을 보면 정치의 사람들을 더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쁜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버렸을 때 이제 거기서 발동되는 게 뭐냐면 혐오와 배제로 간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어떤 그 직업적 관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들을 만약에 그 어떤 선악의 이분 구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규정을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그 국민 통합의 구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와 배제의 지금 진원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가 말씀하셨던 정서적 내전 상태에 사실은 발원지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발언지까지라고 하기 그럴 수 있겠지만 여튼 이것들을 부추기거나 혹은 상세하지 못했다는 지점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이 그 양당의 어떤 정당 정치가 굉장히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적 제거에만 굉장히 골몰하고 있다라는 식의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우리 정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주신다면 뭐 조언의 여지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뭐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협력의 메시지를 던져야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국가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메시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뭐 단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야당 대표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과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뭐 교육이든 연금이든 우리가 뭐 노동이든 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달성해내기 위해서도 야당에게 협력의 메시지를 구하고 어떤 자기의 플랜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야당도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들을 줘야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3대 개혁에 필요한 곳에 검사들을 다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겠다? 최종적으로 법 개정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정말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시로 풀 문제가 아니라 감시와 처벌로 풀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들.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들이 그거고 대화와 협력이 없는 국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식물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사실은 식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돼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걸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정치는 팀킴을 쭉 들어보시면 대통령한테 아주 많은 조언들과 하셔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정말 방법을 모르는 것인가. 방법론에 대한 조언들은 저희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본인이 주로 말씀하시는 포지션에서 있어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선 좀 들어보시고 듣고 그에 대해서 좀 반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의 모습은 4.19 혁명 기념식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원고에도 없던 돈에 의한 매수라고 하는 내용을 오히려 끼워 넣어서 직성 연설을 했다. 예, 그죠? 심지어 이제 저는 거기에 단어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기꾼이라는 네.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통령의 연설과 말과 행동은 다 사료로 남게 되는 우리 역사에 남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을 넣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파국을 더욱더 좀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각의 변화 조짐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례를 하나를 좀 그 환기를 시켰던 거고요. 자, 오늘 정치는 팀킴을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토크 게시권을 김만권 박사께 드렸던 이야기가 김만권 박사가 배신을 때리고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쉬움을 담아서 했던 건데요. 그래도 우리 이 촌철님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정치는 팀킴을 거의 제가 1년 이제 가량 했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관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이제 이게 월요일 아침이 정말 시간이 어떻게 나질 않아서 이제 제가 관두게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뭐 좋으신 부분도 있었고 나쁘신 부분도 있고 듣기 싫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어떤 비판을 했건 어떤 걸 했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가 더 나아졌으면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서 드렸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김종배 시선 집중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께도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원지 기자는 어디 도망 못 가니까 그냥 뭐 굳이 마이크 안 드려도 되겠죠? 아니면 송사 한 말씀 하셔도 되는데. 김만권 박사님 가지 마시고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근데 간다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음번에 다시 그러니까 끌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치는 팀킴은 아마도 이제 팀킴이라고 하는 장명이 김 씨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너명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김은지 기자는 계속 자리를 꿋꿋이 지키시고 다른 분이 합류하면서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팀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도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